여러분들 혹시 약 20년 전 IMF 외환 위기를 기억하고 계시나요? 당연하지. 그때 진짜 내가 고생 많이 했거든. 내가 얼마나 힘들었게요. 네, 당시 정말 많은 분들이 힘든 시간을 보내셨을 것 같은데요. 정부의 무능함과 무모한 기업들이 싼 똥을 국민들이 열심히 치워낸 아픈 과거죠. 이때 노동자들 월급 30에서 40%를 삭감시키는 것은 당연하게 여겨지던 상황. 10가구 중 1가구에서 실업자가 무조건 나오던 시절이었습니다. 당시 실업자는 무려 147만 6천여 명. 이렇게 실업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높아지는 것은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안타깝지만 바로 자살률이죠. IMF가 터진 이후 인구 10만 명당 20명 넘게 자살을 선택했다는 통계가 나오는데, 이 수치는 IMF가 터지기 전과 비교했을 때 무려 50%나 상승한 수치라고 합니다. 아니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래. 그리고 어떻게 극복한 거야? 말 그대로 너나 할 거 없이 진짜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이때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애국자가 있었는지 망해가는 나라 한번 살려보겠다고 똘똘 뭉치기 시작했는데요. 수돗물 아끼자면서 변기에 벽돌을 넣어두고 전기도 사치다, 지하철 전등의 반을 소등 한 채 운행되기도 하고, 심지어 국민들의 장롱 속에 있는 금을 나라에 바치기까지 했죠. 이때 제 금반지도 저기 그 은행에 갔습니다. 이렇게 국민들이 먼저 나서서 나라를 지키려고 했던 사건. 하지만 국민이 살린 이 나라는 아직까지도 정신을 못 차린 것 같은데, 자 그럼 오늘의 1급 비밀 국가 부도의 날, 나라부터 살리고 보자. 한국 IMF 외환 위기 편 지금 시작합니다. 때는 1980년대 후반, 우리나라는 단군 이래 최고의 경제 호황기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달러 가격도 낮고 은행에서 금리도 낮은 데다가 또 유가도 싸, 지금으로선 상상도 할 수 없는 3콤보를 다 갖춘 시대였죠. 바로 3저 호황. 이때 이 3저 현상으로 인해 우리나라는 1986년부터 3년간 연평균 12.1% 이상의 경제 성장을 하게 되고, 사상 최초로 무역 수지 흑자를 달성하는 유례 없는 호황기를 누리게 됩니다. 이때는 대학을 졸업하기만 해도 기업에서 막 학생들을 서로 모셔가겠다고 막 싸워. 또 사람들은 열심히만 하면 돈도 많이 벌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하니까 개천에서 용난다는 말이 실제로 이루어졌던 때였죠. 아니 사람들이 뭐든 성실하게만 일하면 어느 정도 성공할 수 있었으니까 다들 열심히 살라고 희망을 가질 수 있었던 시절인 거지. 야 너 이번에 승진했다며? 역시 가방끈 긴 게 좋긴 좋나봐. 에이 그런 게 어딨어. 우리 세대는 그냥 뭐든 하면 되는겨. 왜 걱정하냐? 돈도 잘 버는 녀석이. 한 번 직장은 영원한 평생 직장이라고 생각하면서 사회생활을 했었죠. 이렇게 회사원들이 기업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던 상황, 당연히 기업도 성장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게다가 사람들도 열심히 해주고 3저 호황이 겹친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수많은 기업들이 순식간에 고속 성장을 이루게 되는데요. 먼저 은행에서 대출 금리가 낮은 상태이다 보니 기업에서는 어마어마한 돈을 끌어와도 크게 부담이 없었습니다. 또 유가가 저렴하니까 기업에서 공장을 가동시킬 때 비교적으로 저렴하게 운영할 수 있던 상황이었죠. 심지어 달러 가격이 낮네. 그러다 보니 마음 편하게 수출하면서 쭉쭉 성장할 수 있었던 상황인 겁니다. 하지만 언제나 내리막길이 있으면 오르막길도 있는 법이잖아요. 기업들이 고속 성장한 뒷배경에는 커다란 스노볼이 굴러가고 있었습니다. 당시 은행은 독립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정부의 지침을 받고 운영이 되는 시스템, 즉 관치금융이었는데, 아무래도 정부가 금융시장에 직접 개입을 하는 형태이다 보니 정부의 규제나 기업의 자율성을 위해서 뇌물이나 이런 거 받쳐가면서 부정부패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죠. 또 기업들은 이런 은행들을 대상으로 대출을 할 수 있는 대로 싹 다 끌어와도 정부에서는 특별한 제재나 가이드 없이 그냥 보고만 있었습니다. 이때부터 기업들은 무분별하게 이것저것에다가 투자하기 시작하는데요. 이 중에는 돈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뭐든 눈에 보이면 하나씩 걸쳐만 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업 발식으로 기업을 확장시키고 형편없는 투자를 하면서 필요 이상으로 기업을 팽창시켰던 거죠. 아니 기업이라는 게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자신들만의 경쟁력을 갖춰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문업 발식으로 한 달씩 걸치기만 하니까 전문성을 잃으면서 경쟁력이 계속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때 기업들이 임업, 수도사업, 공공서비스 분야를 제외하고 거의 모든 업종에 진출해 있었다고 하니 뭐랄까 이건 삼성이나 LG에서 가축을 기르고 농사 짓는 느낌? 게다가 이런 문어발식 운영을 하는 비용이 싹 다 은행에서 빌린 돈, 즉 부채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시 기업들은 거의 대부분이 차입 경영을 하고 있었다는 건데, 당시 대기업들의 부채 비율을 좀 살펴보면 300에서 500%까지 올라가기까지 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만약 가지고 있는 비용이 100억이라고 합시다. 근데 사업을 한다고 하면서 은행 대출로 300억에서 500억을 그냥 땡겨오는 셈인 겁니다. 사업이 잘 되면 다행이지만 조금이라도 엇나가기 시작하면 끝도 없이 나락으로 떨어지겠죠. 그것도 돈을 빌린 사람 뿐만 아니라 돈을 빌려준 은행도 타격이 어마어마하니까요. 하지만 기업들은 이런 리스크를 감수해 가면서까지 사업을 확장시키고 있었습니다. 또 상황인지라 우리나라에서는 특별하게 뛰어난 기술도 없고 자원도 풍부하지 않은 나라이다 보니까 수출을 중점적으로 확장하고 있었죠. 이후 시간이 흘러 1990년대, 1980년대의 스노볼이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문제로는 경상수지가 있었죠. 당시 경상수지 적자는 238억 달러, 수출보다 수입이 많다는 건데 그 비용이 무려 30조에 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국제적으로 손해를 30조나 보고 있었다, 이런 소리인 거지. 어마어마하긴 하다. 아니 이런 상황인데도 정부는 아무것도 안 한 거야? 아무것도 안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저환율 정책을 펼치게 되죠. 적자인 상황에서 저환율 정책? 그게 무슨 소리야? 일반적인 상황에서 적자가 생기게 되면 환율을 올리는 것이 맞습니다. 환율을 올림으로써 원화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그렇게 되면 해외에서는 우리나라 물건이 싸지니까 잘 팔리게 되겠죠. 반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외국 물건들은 비싸지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절약하게 되면서 나가는 돈이 줄어들게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적자를 조금씩이라도 복구해 가면 좋았겠죠.
하지만 우리나라는 당시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는 외국의 빚이 엄청나게 많았기 때문이죠. 물론 우리나라 정부에서 저환율 정책을 펼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당시 선진국 반열에 올라가고 싶었던 정부는 국민소득 1만 달러 그리고 OECD에 가입하려는 목적이 굉장히 뚜렷했죠. 뭐 결국에는 GDP를 상승시켜야 OECD에 가입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기는데 이 수치를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 저환율 정책을 펼쳐야 한다. 왜냐하면 저환율을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원화 가치가 오르고 수치상으로 국민소득이 올라가게 되니까 결국 1996년 12월 12일 OECD 29번째 정회원국으로 가입을 하게 되죠. 이후 1997년 제대로 된 정책이나 경험 없이 성장을 해오던 나라들이 결국 무너지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데 바로 아시아 금융위기. 가장 먼저 태국이 고정환율제를 포기한다면서 뻥 하고 터져버리게 되죠. 이후에도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인도네시아, 필리핀, 말레이시아, 대만, 심지어 아시아의 별 홍콩까지 뻥 하고 터져버리면서 결국 우리나라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아니 금융위기 사태가 왔는데 해외 투자자들이 자기도 못 받으면 어떡해. 찾을 수 있는 돈이라면 빨리 회사에서 도망가야지. 결국 빚으로 나라를 운영하던 국가들은 도미노처럼 무너지기 시작하게 되죠. 우리나라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었던 거고요. 그렇다면 이때 우리나라 정부는 어떻게 대응했냐? 먼저 해외 투자자들이 우리나라에 투자한 비용을 달러로 싹 다 환전해서 바꿔나가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에는 원화가 갑자기 많이 풀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원화가 많이 풀리게 되면 원화의 가치가 자동적으로 떨어지게 되는데 이 말은 즉 환율이 오르게 된다는 겁니다. 정부는 이를 막고자 원화를 막 사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풀린 원화를 타들여서 원화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막아내려 했던 거죠. 하지만 이것도 정도껏이어야지 계속해서 달러를 원화로 환전하니까 외환 보유액 즉 달러가 다 떨어지게 된 거죠. 안 그래도 한국은 미국 경제에 많은 의지를 하고 있던 상황이었고 국제 외환 거래의 90%가 달러로 이루어져 있는 데다가 전 세계 평균적으로 외환 보유 62%가 달러입니다. 근데 이렇게 중요한 달러가 다 떨어진 상황, 이로 인해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서 물건을 수입할 수도 해외에서 빌린 돈을 갚을 수도 없게 되죠. 한마디로 모든 나라와 거래가 중지되면서 고립이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뭘 어떻게 해? 무도 직전인데 어떻게 해서든 나라를 건지고 봐야죠. 그리고 우리나라 정부는 1997년 12월 3일 국제통화기금 IMF 구제금융을 요청하게 됩니다. 저희 좀 도와주십시오. 대신 뭐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은 잘 알지만 조금 봐주면서 살살. Hello motherfucker. 한국 부도 직전. 이번에는 무엇을 제시할까? 기다려봐. 첫 번째 금리 인상, 두 번째 구조 조정, 세 번째 노동시장의 유연화, 네 번째 자본시장의 개방. Are you okay?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고 18. 에이 조금만 좀 봐주세요 좀. 완전히 창렬이네 이거. 그럼 뭐 어쩔 수 없지. 너네 집으로 돌아가. 다시 생각해보니까 뭐 괜찮은 조건이네요. 진행하시죠. 이때 IMF가 구제금융 요청에 지원을 해주는 대가로 우리나라에 큰 변화를 이끌어오게 되는데요. 먼저 금리를 30%나 인상해버립니다. 아이고 이게 빚이 많은 기업들이나 국민들에게는 아주 살인적인 수치였죠. 이로 인해 국민들 사이 빈부격차는 어마어마하게 벌어지게 되는데 그래도 뭐 우리 국민들 한 번 취업은 영원한 평생 직장이었잖아요. 뭐 금리가 올랐어도 정년퇴직까지 열심히 일해서 돈 갚으면 되지 라고 생각했지만 이때부터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키우기 위해 비정규직이라는 제도가 생기게 됩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국내 수많은 기업들이 파산하게 되면 자본시장의 개방을 핑계로 해외 기업들이 파산한 기업들을 헐값에 인수할 수 있도록 만들어버렸죠. 이때 우리나라가 파산한 기업들을 좀 살펴보면 한보철강, 한보건설을 포함한 그룹 전체가 파산, 삼미그룹 파산, 진로그룹 파산, 기아그룹 파산. 이때 현대차가 기아를 먹은 것이 아주 신의 한 수였죠. 이뿐만이 아니라 뭐 혜태, 뉴코아, 나산, 극동, 청구, 아니 그냥 너무 많은 그룹들이 파산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압도적인 규모의 파산을 했던 기업이 있었는데요. 여러분들도 다들 잘 아실 만한 기업 바로 대우입니다. 대우는 당시 세계 경영을 하기 위해 엄청나게 많은 부채를 끌어다가 투자를 했었죠. 하지만 IMF가 터지면서 순식간에 90조에 가까운 빚을 끌어안게 됩니다. 근데 이 빚이 회사가 가지고 있었던 자본금의 4배가 넘는 수치였다고 하는데요. 이뿐만이 아니라 당시 대우그룹은 덩치를 키우는 데만 집중했던 터라 이것저것에 한 달씩 걸쳐놓으면서 문어발이 아니고 이건 뭐 크라켄 수준의 발을 뻗고 있었죠. 그러다 보니 그룹의 계열사들이 부실해지는 것은 너무 당연했습니다. 이때 파산한 규모가 역사상 최대 파산으로 기록될 정도라고 하니 뭐 그래 뭐든 1등 찍었으면 된 거야. 그렇게 우리나라 기업들이 줄줄이 파산하면서 국가 부도의 길을 걸어가게 되지만 자 그래도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배달의 아니 단합력하면 어디? 바로 이 대한민국 아닙니까? 마음은 아프지만 IMF가 요구한 조건들도 싹 다 잘 지켜내고 빅딜 정책이라는 거래 정책을 추진하면서 원래 빚을 갚기로 한 예정 날짜보다 빠르게 갚아버리는 대한민국의 저력을 세상에 보여주었죠. 심지어 이때 국민들은 너나 할 거 없이 장롱 속에 모셔둔 금을 은행에 맡기기 시작했습니다. 금 거북이, 금 돼지, 금 반지 할 거 없이 금이라고 하면 싹 다 모아서 은행으로 달려갔죠. 나라가 망하게 생겼는데 끝까지 금이 뭐가 중요해? 나라부터 건지고 봐야지. 이후 우리나라는 IMF라는 각박한 부도 위기까지 몰리는 경험 끝에 바위처럼 단단하게 또 견고하게 성장해 나아갈 발판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관치금융 중단, 분식회계 금지, 금융시장 개방 등등의 강제 발전을 이루면서 뭐 어떻게 지금까지 잘은 모르겠지만 잘 버텨냈습니다. 국가에서는 10년 동안 아무런 대책 없이 구조조정을 하지 않았고 기업에는 경영을 무분별하게 문어발식으로 확장하면서 벌어진 IMF.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진정한 선진국으로 거듭날 대한민국의 미래를 응원하면서 오늘의 1급 비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를 담은 서류 1급 비밀 파일을 들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